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41분 지났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항상 제가 우리 게스트분들 모시면 말씀드리는 게 아침 일찍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이 미국의 이제 대선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뭐 총선 얘기도 아니고 왜 먼 나라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를 던지자면 그만큼 이제 국제적인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전 세계 정치, 안보, 경제, 문화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이가 연결이 돼 있는데 아무도 통제권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네. 글로벌 시대는.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남의 일이 아니고 미국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죠. 네.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나라들 나라의 이런 통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투표를 하는 투표권은 없지만 거의 마음으로는 거의 투표하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미국 대선 레이스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렇게 또 다시 재대결을 펼치는 게 112년 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결국엔 트럼프가 다시 재부활을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왜냐면 사법 리스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요인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대안이 공화당 없다. 지지자층에서는 그 한마디로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유권자들 특히 공화당 지지하는 유권자층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냐, 우리도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지난 10몇 년 동안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지만 이제 대안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가는 후보가 공화당 측에서 없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를 소환한 것이죠. 트럼프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런 대항마로서는 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선거 행태에 관한 정치학 논문을 보면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지지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게 맞는 대답이긴 한데 또 하나 그만큼 중요한 결정 요인은 내가 이 후보를 선택했을 때 이 후보가 선거에 나가서 승리할 것인가, 즉 내 선택이 쓸모없게 옳았다. 돼서는 안 된다. 내 선택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표 방지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는. 그것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이고 유력한 그 대선 후보인 바이든의 대항마가 누가 돼야 되는가 이런 표심이 굉장히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무난히 이제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계속해서 이제 보수 쪽에서의 스트롱맨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도층의 표심을 과연 트럼프가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트럼프 캠페인 팀에서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 예비 선거랑 전국 대통령 선거는 다른 게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예비 선거는 지지자층의 중간 그 층을 이제 노리는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공화당의 중도층을 겨냥하는 선거 캠페인 전략은 사실 전국 유세에서는 비공화당 지지자들도 아우러야 되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친 전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화당의 중도층을 겨냥하는 전략보다는 좀 더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중간층 유권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제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공화당 후보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민주당 측에 기울어져 있는 이제 중간층 유권자들을 어떻게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선거 전략에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네. 트럼프 이제 귀환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약간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2022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때 그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자들이 별로 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조지아주 상원에서도 떨어졌고 뉴햄프셔,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소위 트럼프 표를 달고 나온 그 후보자들이 다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 선거는 대개 집권 당 당시 민주당이었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불리한 게임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 역사상으로 현직 대통령과 현 다수당이 중간 선거에서 그 과반수 이상을 기록한 거는 3번밖에 안 돼요. 그 긴 역사에서. 네. 근데 요번에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상원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고 네. 하원에서도 거의 뭐 공화당과 동수의 의석을 확보했으니까 219석 대 213석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났죠.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이제는 다 된 것이 아니냐는 그냥 관측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공화당을 대표해서 바이든과 대통령 선거에서 2024년에 맞설 것인가 했을 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표방하는 트럼프를 소환했는데 트럼프 후보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했던 이런 정치적인 수사라든지 플랫폼, 공약 같은 것에서는 약간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벌써 조짐을 보이는 이슈가 바로 낙태권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4년 동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제 판사 4명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2022년에 1973년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죠. 로 vs 웨이드라고 그래서 낙태권은 헌법적인 권리라는 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낙태는 당연히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주마다 판결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180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 유권자들과 진보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에 대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낙태권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잘못 이야기를 한다면 이 그 중도층 유권자들을 포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트럼프도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중도층 유권자, 특히 여성 유권자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막강했던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유권자의 대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했거든요. 근데 만약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또 이제 트럼프가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지목할 텐데 그 후보가 공화당의 아주 보수층한테는 어필하지만 중도층 유권자들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인물이 지정이 된다면은 이 중도 유권자들을 포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국 언론 기사가 나오는 것은 트럼프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 인재를 물색하고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꼭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걸 그렇죠. 이제 이기려면은 약 13.4% 유권자에 해당하는 흑인 유권자를 포섭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력한 후보가 현직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팀 스캇인데 흑인 상원의원이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흑인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그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도 여성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장점이 있는데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주의자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도 러닝메이트로 지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다. 지금 낙태 문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낙태 권리가
굉장히 뜨거운 정치 공방의 이슈가 될 것인지를 주목해 보시면 그리고 어떻게 트럼프 후보가 여기 대응하는가를 보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키워드에 있어서 뭐 관련한 인물, 그러니까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뭐 부통령으로 다시 한번 뭐 부상이 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네. 낙태가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미국의 보수층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되지만 너무 그래서 낙태는 절대 안 돼. 라는 입장을 취하는 너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후보를 러닝메이트 선정한다면 중도층 유권자, 부정적. 여성 유권자들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러닝메이트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겠죠. 사실 근데 미국의 그 대선의 형태를 보면은 그 투표하는 형태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 투표를 하고 그 표가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건데 미국은 조금 다른 게 표가 아무리 많아도 선거인단을 다 그렇죠. 잡지 못하면은 완전 좋은 예가 역전되잖아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그쵸. 사실 절대 득표에서는 2.1% 정도 더 많이 얻었는데 선거인단 확보에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에서 졌죠.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런 변수가 발생할 거를 우리가 좀 염두를 해 둬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근데 이제 벌써 이런 것을 다 이제 선거 캠페인 팀에서 치밀하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절대 득표와 이제 선거인단 절대 과반수 획득을 이제 연계하는 그런 선거 정책을 이미 하고 있겠죠. 사실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다시 컴백할 수 있었냐는 네. 그 파괴력입니다. 파괴력?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졌잖아요. 네. 졌지만 당시 트럼프 후보가 획득한 절대 득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8천만 명. 개인이 투표한. 예, 8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가 트럼프를 찍었어요. 근데도 졌어요. 왜냐? 선거인단. 하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했어요. 선거인단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둘이 1등, 2등을 했거든요. 절대 득표에서. 그게 2등한 게 1등이 예, 조 예. 바이든이었군요. 근데 이런 후보의 이제 대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제 공이 튈지 모르는데 좀 앞서가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후보 간의 득표 차가 1% 미만이었거든요. 정말 박빙의 승부라 그러잖아요. 네. 경합주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느 후보가 이길지 신승을 할지 모르지만 신승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승자 독식 원칙이기 때문에 네. 한 표라도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조지아주에서 득표 차이가 0.23%밖에 안 됐어요. 근데 0.23%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이겼기 때문에 할당된 16명 선거인단을 다 가졌고 위스콘신에서도 득표 차가 0.63%밖에 안 됐는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10명을 다 가져왔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득표 차가 1.16%인데도 선거인단 20명을 바이든을 다 가져왔고 네. 미시간에서 득표 차이가 2.78%밖에 안 됐는데 바이든 후보가 16명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미시간이 자동차 공업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에는 환경 얘기하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한다. 막 세금 혜택도 줬는데 선거를 앞두고는 그 정책을 약간 속도를 늦췄어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도 전기차를 사지 않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세일즈가 주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그 추세도 이게 다 대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점에서 본다면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유리한 것은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어요. 결정권이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후보는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네. 뭘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네. 앞으로 7개월 남은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바이든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정책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트럼프 후보한테는 그 옵션이 없죠. 근데 또 뭐 상원이나 하원 쪽에서 이제 뭐 공화당이 좀 다수가 있는 쪽에서는 또 그 정책을 못하게 뭔가 또 제지를 하고 막고 그렇죠. 할 수 근데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공화당 의원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을 굉장히 PR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이번에도 공화당이 주도한 이제 하원의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뭐냐면은 자녀 부양하는 부모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도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미국 중산층한테 어필하잖아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공화당 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아까 토론하신 대로 틱톡 네. 그거를 다 뭐 중국인 소유가 아니게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것은 민주당만 주장한 것도 아니고 공화당만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공화당 측에서도 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 사태 추이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네. 그것이 트럼프 후보가 가지지 못한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프리미엄이다. 그것이 작용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나라 보도- 선거에서도 왜 이렇게 퍼주냐 뭐 네. 비판하잖아요. 그것도 막 그쵸. 같은 맥락이죠. 어쩔 수 없죠.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을 빠르게 바꿔서라도 근데 기존 집권당하고 대통령 이건 국가 이익을 위한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왜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지금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바이든 정권의 뭔가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증시에서도 관련된 섹터에 좀 영향을 미치곤 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바이든이 재선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7개월 동안 계속 관련한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쪽에 있어서 근데 또 한 가지 좀 부정적인 부분이 그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 얘 또 않았죠. 의미를 부여해서 요 헤일리를 지지한 그 유권자들이 반대로 바이든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봤는데 네. 사실 글쎄요, 제가 교회에 불만이 많고 목사님이 싫다 그래서 불교로 바꾼다? 종교를 바꾸지 않는다. 예, 종교를 예. 바꿀 때 그거는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뭔가 나의 뭐 공화당이냐 그렇죠. 민주당이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뉴욕 타임즈 네, 칼럼니스트 한 얘기예요. 네. 아무리 이쪽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쪽으로 갈 수가 있는가, 가족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로널드 레이건 그 공화당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80년대 네. 8년 동안의 대통령을 했죠. 사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 노조 활동을 한 정치가였어요. 할리우드 배우였지만 그래서 GE의 노동조합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원이었어요. 네. 민주당원 노조 활동을 하니까. 네. 근데 당시 이제 케네디와 닉슨이 붙었을 때 케네디가 막시스트다, 너무 위험한 사회주의다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 미국이 왜 막시스트 대통령을 뽑았냐 해서 공화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때서부터는. 그래서 그때 비판을 받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민주당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본인의 정치관과 신념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이 있으면은 이번에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공화당 유권자들이 바이든 쪽으로 돌아서겠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그 스마트하게 네. 어필을 벌써 했습니다. 그 니키 헤일리 후보가 사실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는 그 약속을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대선 결과 났는데 몇몇 공화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 공식적으로 그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그랬거든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이제 다 이거 서명을 해라. 그런데도 니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아서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한테 와라 그랬어요. 공화당이 당신들을 버렸으니까 네. 우리한테 와라.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사실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한 공화당 유권자가 30%에 다다릅니다. 근데 선거를 너무 덧셈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흑인 유권자들이 우리를 더 지지하게 해야 된다. 라티노 유권자들,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베이스였던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하고 집에 있고 여성 유권자들이 투표율이 떨어지고 나면 그것도 유리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공화당 유권자들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는데 트럼프가 후보가 된 걸 보고 너무 낙심해서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쪽에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후보 쪽으로는 유리한 국면인 것이죠. 근데 트럼프 후보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너무 감정적으로 한 거예요. 뭐냐면은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니키 헤일리 후보 유세에 지지를 하거나 기여를 한 사람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운동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내가 맞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벌써 내놓은 자식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충성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그때 선거인단 집계 1월 6일 의사당 난동 때 헌법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보다도. 그래서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됐죠. 네. 니키 헤일리 후보한테도 가장 많이 한 그 비판이 뭐였어요? 배신했다는 거죠. 내가 유엔 대사도 시켜주고 내 후광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했는데 이제 나랑 맞서? 그리고 제임스 코미 FBI 국장도 충성 맹세를 안 하니까 바로 사퇴를 시켰잖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뭐냐면 너무 충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통령 후보도 밥 먹으면서 당신이 만약 2021년 1월 6일에 마이크 펜스 내 부통령과 같은 사정에 있었다면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면서 내 편을 들었겠냐? 아니면 나를 배신했겠냐? 대답하라 그래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은 꼭 트럼프가 했답니다. 그러니까 헌법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 편에 끝까지 남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충성 맹세를 계속 그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가 부통령으로 후보로 러닝메이트로 지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을 뭐 정책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항상 너무 이제 나이가 노쇠했다. 지금 벌써 제가 찾아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은 42년생이시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거죠. 3년 반 차이밖에 안 됐는데 네. 왜 자꾸 나가지고 그러냐고 바이든 대통령이 네.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가서 얘기를 했죠. 나 건강하다. 그리고 아니, 근데 딱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온갖 좋은 거 다 챙겨 먹어가지고 엄청 건강해 보이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살짝은 뭔가 어디가 조금 이제 아프신가라는. 근데 두 분 다 연배가 꽤 많으시네요. 나이는 숫자에 네.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다시 이제 지난주에 국정연설을 보면은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작심을 했어요. 네. 자꾸 노쇠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리스크 때문에 이번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직도 60% 이상이 나와요. 거의 대선 후보 확정이 됐는데도. 60%나.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두고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정연설 하기 전에. 네. 내가 이번에 보여주겠다고 작심으로 그때 기억나시죠? 공화당 의원들한테 이제 거의 삿대질하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건 트럼프 스타일이거든요. 애드립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노인이 아니네, 헐포라네, 굉장히 그 불이 많네 이런 평가를 공화당 측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신문 헤드라인 뭐라고 나왔냐면 바이든 대통령 사진하고 네. He's alive, 살아났다, 살아있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살아 있었지만. 건강 리스크에 대한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는 이번 국정연설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잠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유세가 워낙 많이 남아 있으니까 7개월 남아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건강에 대한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리스크는 다시 불거지겠죠. 하지만 반면에 또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양쪽 리스크가 많은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그 미국 유권자들로 이게 뭐냐? 고민이 많죠. 이게 뭐냐? 대안이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분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건데. 제주에도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께서 대통령 선거 나면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야? 우리나라 다 됐다, 이민 가야겠다 미국으로. 그런데 미국도. 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네. 아, 어떻게 저 두 분밖에 없나? 한국 갈까? 아, 지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앞으로의 이제 7개월간의 레이스를 보면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기존 정권을 잡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뭔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표심을 자극할 수 있고 그 낙태 이슈 그 외에 뭐 어떠한 포인트가 좀 이 승패라고 할 수 없죠. 누가 되는지를 좌우하는 데 승패죠. 영향을 결국에는 미칠까요? 경제입니다. 네. 이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일 중요하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4% 2%에 불과해요. 근데 네. 경제 이야기는 적어도 28%의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은 그 바이든 현직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할 텐데 그것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놔둘 것인가?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막상막하의 치열한 대결이기 때문에 네. 이전 대선에서는 그렇게까지 결정적이지 않았던 요소가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통령입니다. 네.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변수다. 그렇죠. 오. 바이든의 건강 리스크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카말라 해리스 러닝메이트가 좀 믿음직하다면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후보가 어떤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지정할 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불신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믿을 수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통령 후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의 약점을 어느 정도는 상쇄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후보 러닝메이트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뺄셈을 하고 있어요. 공화당의 중도층이 좋아할 만한 니키 헤일리 절대 안 돼. 마이크 펜스 믿음직했는데 벌써 비판하고 잘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러닝메이트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러닝메이트가 중요했던 것이 1992년도에 제3 후보 로스페로 억만장자였잖아요. 결국에는 19%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만은 3등에 그쳤죠. 그때 클린턴 후보가 이겼고 조지 부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로스페로가 인기가 쫙 올라가다가 멈췄냐면은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지목했던 그 존 스탁데일 해군 제독이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 간의 대선 토론회에서 너무 못했어요. 아주 코미디 소재가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Who am I? Where am I? Why I'm here? 난 누구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좀 웃기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코미디 소재가 돼버렸고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죠? 잠깐 다시 얘기해줘. 내가 그 보청기 지금 안 끼고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로스페로를 지지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 대통령 감인가 과연 안전한가고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통령 후보가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걸 악화시켰기 때문에 로스페로가 약진하던 추세가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엑스맨이었네요, 부통령. 하지만 빌 클린턴은 오히려 알고라는 40대 테니스주의 팔팔한 에너지 넘치고 잘생긴 상원의원을 그 러닝메이트로 지목했기 때문에 당시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더 고루하고 더 힘이 없고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죠. 새로운 세대한테 네.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더라도 트럼프라는 변수가 트럼프가 후보고 바이든의 그 건강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트럼프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정말 길게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 미국 대선 결과와 이제 우리나라나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두자면 재선에 성공하면
현 대통령도 그렇고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들이 주창했던 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캠페인 그 내용을 보더라도 네. 트럼프 후보도 지난 4년 동안 집권했을 때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10% 관세, 일반 관세를 하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관세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건 뭐 이전하고 다른 바가 없죠. 모든 것은 거래 만능주의고요. 미국 우선주의고.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으로서 재선이 된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에 추진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선거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대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차기 미국 정부의 4년 동안의 정책이 예상 가능하다, 투명하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미국의 대선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 있는 나라들한테는 유리한 국면이죠. 학습 효과가 있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 특히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은 거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주고 사오면 되죠. 비싸더라도. 안 되는 건 없죠.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동안 4년 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쵸. 그다음에 IRA에 대해서도 대비를 많이 했고 그 투자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투자를 한 돈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꼭 나쁜 게 아니죠. 지금의 미국의 뭔가 여론이나 이런 분위기는 어쨌든 약간은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맞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게 직접 투표가 아닙니다. 선거인단도 있고.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합주 네.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펜실베니아 네 군데에서. 예, 선거인단도 많이 걸려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여러분들도 이 네 군데 관련한 뉴스가 나와서 거기에서 누가 뭔가 조금 더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 들으시면 아, 요게 지금 판세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7개월여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거에서 7개월은 영겁입니다. 영겁. 굉장히 긴 시간이군요. 그 사이사이에 있을 다양한 이슈와 또 우리나라 경제나 다양하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시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1시간 15분 정도 함께 했는데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에도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